자, 특집 힘내라 한국 증시, 국내 증시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타진해보면서 또 밤사이에 있을 FOMC 회의 영향까지 짚어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 새벽이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이번 회의에는 특히 또 점도표까지 이제 함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일단 금리 동결은 확실시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날 텐데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니까 요즘은 서머타임이니까 새벽 3시에 네네. 아마 한경 TV에서도 생방으로 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가끔 본 적은 있습니다. 자주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역 통역 잘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동결이 확실시되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패드워치라는 데서 그걸 써서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99%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성명서에서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점도표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 기준금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예측 그리고 설명,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거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변수가 많이 상존하는 시장이잖아요. 뭐 관세 이슈도 그렇고 지금 중동 리스크까지 이렇게 좀 최고조로 지금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가운데 내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또 이와 관련돼서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연준의 입장은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연준에서 1년에 8번 미팅을 하는데요. 요새 기자회견은 매번 하지만 점도표는 4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은 점도표가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는 점도표와 어떻게 서로 일관되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건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점도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설명이 쉬워지는 건데 또 설명한 게 점도표를 안 맞으면 그럼 뭐 틀린 거 아니냐는 걸 또 거의 기자분들은 연준만 한 20-30년씩 출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기가 막히게 잡아내십니다. 그럼 저걸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게 뭐 연준의 의장님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거지 하지만 또 그러면서 연준도 다시 또 공부하면서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관세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인플레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다른 기타 전쟁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예상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경제의 경기가 좀 안 좋아질 테고 인플레는 좀 올라갈 테니까 관세나 전쟁 둘 다요. 그럼 결국 이자율의 전망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예상인데요. 네, 근데 일단 뭐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좀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뚜렷하게 나올까요? 아직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좀 게요. 지켜보자 상황을 이런 스탠스. 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걱정한 만큼 빨리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과연 어떤 경우에는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반응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기다렸다가 보고 나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일장일단이 있죠.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요. 근데 요즘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나타나면 반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최근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경제에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전쟁은 정치학이나 외교학 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시는 것이고요. 관세도 원래 무역하시는 분이 잘했어야 되는데 지난 몇십 년간 관세 전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잘 모르는 거를 예측해서 미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경기가 지표로서 반영되면
약간 느릴지는 몰라도 오히려 미리 반응했다가 잘못하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연준이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따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연내 금리 인하 이제 추가적으로 몇 번 할 거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네. 플러스 그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에도 그렇죠. 좀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네. 교수님은 언제 처음으로 또 이제 금리 인하 단행할 거라고 보세요, 연준이? 네.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갔다가 G7 하는 중간에 국내 사정, 미국 국내 사정을 이유로 조기 하셨죠. 네. 그래서 한국 대통령도 못 만났는데 그런 거 보면 뭐가 금방 될 것도 같고 완전히 항복해라고 얘기했는데 이란도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른 건데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네. 시작했을 때는 시장이 그야말로 환호했거든요. 왜냐? 드디어 일주일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기반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일주일에 2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당분간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인상으로 갈 만큼의 큰 위기, 그런 큰 인플레이션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인하 사이클이 조금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시장은 하락하겠네요. 그렇죠. 시장은 많이 반응할 텐데 아마도 가능한 한 양쪽으로 다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현재 방식이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인플레는 조금 올라가고 대신 주식은 조금 떨어지고 해서 아래 위가 적당히 맞춰서 이자 패스는 비슷하게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9월 정도에 한번 내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내리거나 안 내리거나 아마 더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뭐 한 2번 더. 기존의 예상은 대로죠. 교수님의 그렇습니다. 말씀을 쫙 종합해 보면은 이번 FOMC 회의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만큼 큰 에너지 발산은 힘들겠지만 또 악재로 작용할 만큼 크게 뚜렷한 보이스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 가능하면 그냥 좀 조용히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조용히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미리 조금씩 이제 여러 그 위원들이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방향으로.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내일 새벽에도 그냥 큰 요동 없이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연준이 금리 동결을 이어나간다면 우리 한미 금리 차에도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어요. 지금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미 금리 차가 2.0%포인트 차가 됐는데 자,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그러니까 200 베이스 포인트의 차이가 나서 꽤 오래가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해진 거죠. 외환 시장도 튼튼해졌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금리 차이에 유의하고 그리고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낮다는 거는 그 자체로 국내에서 주택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문제를 불러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의하면서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 끌고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국내 증시, 경제 그동안 많이 흔들렸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탈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지금 상존해 있는데 교수님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 이후에 그 전쟁이 발발했던 그 며칠을 제외하고는 계속 코스피가 올라가는 식으로 있고 여기도 5천 시대를 이제 좀 말씀하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3천 직전에서 지금 오르락내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허니문 기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 정부도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그거에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국민들, 경제 주체들도 그걸 많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게 실제화되면서 다시 새로운 모멘트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기대를 실현시켜 주는 거. 그거는 물론 기업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어떻게 정책 당국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유사한 메시지 혹은 서로 그 컨시스턴트한 메시지를 계속 잘 적재적소에 적시에 내주느냐 하는 건데요. 그거는 뭐 과학의 영역이나 기술의 영역은 아니고 예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창국으로 재지정했고 트럼프의 약달러 전략에 따라 원화 강세 분위기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네. 자, 사실 원하는 바는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한국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유입, 국내 증시로 향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네. 처음에 지금 사실 지정된 직후에 지난주에요. 그때는 그렇게 처음에 변동성이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또 계속 꾸준히 되고 있지만 또 오히려 환율은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오른 상태죠. 한 20 전후. 네, 오늘은 조금 내려갔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거 보면 계속 변동성을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가장 큰 샥은 관세 정책이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지금 생각에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적게 안 좋은 게 적게 일어나면 그러면 약간의 지금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장기적으로 가면서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면 또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방향을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면서 과거에 좋았던 정책은 잘 유지하고 새로 또 좋은 방향을 해서 그걸 잘 섞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구성하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늘 세종시에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서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교수님이 모처럼 출연해 주셨으니까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금감원 같은 이 새 정부가 이제 금융감독 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그런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수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잘못된 거를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저희의 직업이니까요. 언제나 그런 거는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이 심하냐 아니냐 아니면 지금이 개편에 적기냐 아니냐고 하는 건데요. 항상 그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그 초반이 무슨 개편을 할 때 더 적기인 건 사실입니다.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지금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뭐 문제점은 우리나라 그 금융 감독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금융위가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이라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동시에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정보가 잘 정리가 되면. 근데 나쁠 때도 있죠. 서로 상충될 수도 있는 거죠. 한쪽을 많이 보면서 다쪽을 덜 보는 것이. 그러니까 과연 어느 쪽이 더 크냐고 하는 건데 그런 상충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건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분리하면 반드시 좋으냐? 또 그건 아니 그럼 또 정보가 또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권한은 분리시키면서 정보 소통은 잘대로 하는 그런 방식이 대한민국에 뭐가 맞냐고 하는 건데 거의 모든 제도가 오래 쓰다 보면 안 좋은 게 발현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마다 이런 개편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과거보다 최근에 금융 부분이 뭐 디지털 금융 그리고 암호 화폐 등등이 변하면서 제도는 천천히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도 개편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현실에 적응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제도 개편을 받아왔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같은 제도를 가지고 고쳐가면서 쓰는 형식이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완전히 새롭게 제도를 중앙은행 그래요? 제도도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 제도도 한국이 사실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떼어서 금융감독원을 할 때는 영국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국은 또 금융감독을 영라은행 밑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더 이유가 있죠.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현 인력 구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가장 효율성이 높은지. 네, 효율도 높은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와 네.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수들이 법을 만들면 안 돼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고 그거는 공무원이 집행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제약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도 내일 뭐 다른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유사한 토론에서 사회를 보는데요. 네, 그러십니까? 그래서 또 많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또 좋은 고견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뭐 나오고는 있고 또 네. 유동성도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은 65조 원까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65조까지 돌파한 상황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지 뭐 네. 코스피 5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네.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권 3년 동안 그리고 그 전 정권, 그 지난 두 번 정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정책들이 다 그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이 그 당시의 경제에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리고 정책간이라는 거는 증시를 그 부양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과 다른 경제 정책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이죠. 네. 그 돈의 움직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그거는 물처럼 돈은 돈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에서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물기를 잘 잡아 나가느냐 하는 거니까 다른 거하고 잘 맞춰서 증시가 부양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후 그리고 조합을 잘 짜나가는 게 문제고요. 뭐 지난 8년간 나온 정책들이 다 그 방향으로 했죠. 그걸 반대 방향으로 하는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증시가 너무 높으니까 내려야겠다고 한 적은 최소한 최근 8년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디 증시 5천을 향해서 힘내라 한국 증시 특집 기획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